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11시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권 좌파 세력은 좀 허전하게 느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권력을 쥐었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한국의 좌파 세력이 인기를 얻고 집권할 수 있었던 근거는 비판이었습니다. 주로 양극화 선동, 적폐 세력, 기득권 세력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국의 집권 좌파 세력은 최강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적폐 세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남 탓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헬조선이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 헬조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니까요.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적 전통이 이 공산당식 선정 선동이 잘 안 넘어가는 실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택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항일 빨치산 운동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실은 일본하고 싸우는 장개석 군대와 싸웠습니다. 선전 선동에 의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군사적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적화시켰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공산화되어야 안 될 중국을 공산화시킨 것이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은 한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한국은 모든 조건이 공산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정치 문화, 역사적 전통은 명분을 중시하고 과학, 기술, 특히 이 상업을 멸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식인들이 집권을 수백 년간 하다가 보니까 공산주의 선동에 딱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기적은 어디서 생겼느냐? 첫째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선동술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를 호열자, 콜레라에 비교했습니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기적의 두 번째 요인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38도 선이나마 지켜내고 그 남쪽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도록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남침 전쟁이 났을 때는 연인원 180만 명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미국 이 두 분이 만든 제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정경제, 또 다른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승만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분이 나쁜 사람을 일단 우파 자유진영이라고 막 분류한다면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식으로 살아야 되었을 나라인데 고마운 사람들의 피땀 눈물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피땀 눈물에 의해서 국민 수준보다 훨씬 앞선 지도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걸어온 역사적 맥락을 본다면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식으로 사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생리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리를 노예적 생리를 깨부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미국의 도움, 그리고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들, 군인,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누려온 이 자유와 번영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국민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수준보다 더 높은 풍요와 자유를 누리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한 사람도 안 되느냐?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실력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 그 불만 속으로 공산당식, 좌익식 선전선동이 들어오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두 개의 선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식 선동입니다. 하나는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이 저지른 민족 반역적 행위를 다 덮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애국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라는 선동입니다. 또 다른 선동이 하나 있습니다. 양극화 선동입니다. 양극화 선동. 1대 99, 1대 99. 양극화 선동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런 사람들을 타도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선동이 바로 양극화 선동입니다. 양극화 선동. 물론 이게 둘 다 과학과 기술, 과학과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의 분배가 평등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빈민굴이 없습니다. 빈민굴. 미국도 할렘이라고 뉴욕,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뉴욕의 한 구석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빈민굴, 할렘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한국은 없습니다. 부의 균형적 배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양극화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오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는데 누굴 향해 표출시키느냐? 지난 70년 동안 희생해가면서 이런 나라를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양극화 선동, 민족 공조의 선동이 표적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은 어떤 사람이 감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선전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자유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선전은 잘하는데 선동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좌파적 선동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림으로 이게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어제 있었던 이 선거는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으로부터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언론이 한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사인과의 관계를 과장해가지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과장하고 여기에 언론, 검사, 판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합세를 하고 나중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언론이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정도의 남북한에 걸친 좌파 연합 세력의 총공세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는 이른바 촛불 사태 또는 촛불 정권 세력이 말하는 촛불 혁명의 지금 한 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게 끝인지 이게 아직도 제대로 시작이 안 된 건지는 앞으로 그 귀초가 주목되는 바입니다만은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은 선동에
선동을 잘하는 정부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선동에 넘어간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인데, 첫째, 진위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하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선악 분별력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이 분별력을 갖추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정권은 선동을 잘하는 정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이 있는 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상당 부분 선동에 의해서죠. 선동에 의해서죠. 미국 같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밖에 민주주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803년이 됩니다. 우리는 올해 70년입니다. 70년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정된다는 것은 민중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프랑스식으로 좌우 대결을 하는 나라는 항상 체제 불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경로를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좌우 대결 구도는 프랑스형 정치입니다. 프랑스의 동생쯤 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식인이 항상 흠모했던 것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 혁명을 좋아하는, 혁명하면은 가슴이 뒤끓는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갈 뻔했는데 위대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 대륙적인 전체주의적인 공산권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미국, 일본, 유럽과 손잡고 해양 문화권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좀 기분 나쁘신 일이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이 정치 행태는 한국의 오랜 민족사적 전통이나 민족성에 비춰보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 세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이 있습니다. 문명.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지만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행정기구가 작동을 하고 언론을 보면은 비판도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물질 세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문명 건설 세력이 만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선동되는 거, 언론, 말하고 글 쓰는 수준을 보면은 딱 이것은 3류, 4류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깥을 내다보면은 그야말로 인류 국가와 같은 가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대한민국에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줍니다. 정신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고 물질 세계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문명과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과 제도와 그리고 군대, 과학, 기술 이런 것과 정신적으로 망가진 측면이 어떻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느냐.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지내는 일본의 한 친한파 인사는 저에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꿈이 너무 크다. 어떻게 일본하고 맞먹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일본은 세계적 강국이었다. 17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에토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하고 맞먹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꿈을 접어라. 말레이시아 정도 살면은 잘 살고 그것으로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그게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는 우리 국민 수준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주영, 이병철 같은 지도자, 그리고 미국의 뒷받침,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이 정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 수준이 맞는 삶으로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운명입니다. 역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70년 동안 발전하다가 한 200년 동안 내려앉았다가 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100년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지그재그로 발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억울할 것도 없고 원통할 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잘 발전되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즐거운 것이고 쇠락할 때 어떻게 한 나라가 발전했다가 망가지느냐는 것을 가까이 관찰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쓴 사람이 로마 흥망사라고 붙였어요. Rise and fall. 어떤 대제국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자 외교관이었던 비스마르크도, 독일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도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대세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역사의 대세가 흘러갈 때 그것을 재빠르게 올라타는 것, 이게 정치인의 몫이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바로 역사의,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대세에 재빨리 올라탄 것이죠. 올라탔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재빠르게 올라타는 사람들이 이 문재인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어야 할 나라입니다. 저 태평양 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이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펼쳐보면은 휴전선 남쪽에 한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아시아 대륙 거의 전부 다가 당나라 지배체제로 갔지만은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이 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신라가 중국하고 땅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두 개의 기적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지정학적 조건, 그리고 우리 민족사가 걸어온 이 역사적 관성, 이것이 두 개가 딱 결합되면은 한국은 앞으로 중국, 대륙 쪽으로 끌려갈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해양문화권, 그리고 해양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 과학, 법치, 이런 것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선거는 대륙 쪽으로 크게 대륙이라고 하면은 대륙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압제,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국민과 개인입니다. 백성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집단에서 개인입니다. 북한에 국민이 있습니까? 인민밖에 없죠. 개인이 있습니까? 로봇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 개인. 국민과 개인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민중이란 이름으로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 좌파 세력의 선동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속아야 합니다. 안 속으려면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교양. 좌파든 우파든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교양 있는 국민이 되고 교양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파의 교양이 무엇이냐, 교양이 있었느냐 하는 점은 좀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양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미학으로 드러납니다. 미학은 뭐냐?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점잖게 보이는 겁니다. 좌파의 미학은 촛불혁명으로 촛불 사태에서 드러난 그게 좌파의 미학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할 만한 우파의 미학이 있었느냐? 우파의 미학. 원래 우파의 미학은 군사 문화, 과학, 기술 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최종적 판단은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 하면은 멋지게 보이느냐, 추하게 보이느냐입니다. 자유, 국가, 그리고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치, 자유에 걸맞지 않게 추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치사하게 보인다면은 누가 그런 사람한테 표를 주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뭉치겠습니까? 우파의 미학이 있느냐? 한번 화두로서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